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조처, 이른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입장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신들은 어제 이 소식을 긴급 타전하기도 했지요.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남북 관계의 평화적 관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정부가 내린 이번 결정으로 향후 남북 관계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사람들의 저자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워낙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예.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오늘 1시간 정도 말씀을 네네. 좀 집중적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관리부장, 기업지원부장 예. 을 역임하신 바 있으십니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 전문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어제 굉장히 설 연휴였어요. 예. 뭐 집에서 청소하시다가 명절 뒷정리하시다가 연구실에서. 예, 뭐 이런 얘기를 연구실에서 이 연구실에서.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어제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폐쇄 방침, 우선 좀 딱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일 먼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두 가지였어요. 네. 올 것이 왔구나. 두 번째는 참혹하다. 정말 이것밖에 없었을까. 단순하게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16년 역사 이전에 분단 70년, 분단 60년을 넘어간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송두리째 버려버린 거죠. 내팽개쳐 버렸죠. 이것은 저는 결국 자해행위라고 보는데 지난 남북관계 평화적 역사를 부정한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으로도 자해행위, 그리고 가장 크게는 결국 북측에는 어떤 제재도 실효성이 없는 네.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인들 124개 제조기업들 70여 개, 80여 개 영업소들 이들 다 줄도산 부도로 내모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그 기업들을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져 내리라라는 네. 그런 자해행위, 네. 정책의 실패, 무지가 낳은 정책의 실패로 전 규정했습니다. 네. 첫 서두부터 굉장히 뜨겁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네. 올 것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개성공단 폐쇄를 미리 예견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 이 북한 그 개성공단 폐쇄로 가겠구나 이런 느낌을 처음 받으셨던 겁니까? 기본적으로 네.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개성공단 하나 남아 있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로 쭉 이어져 왔던 네. 개성공단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 손댄다는 의미인가? 그것 말고 특단의 조치가 뭐 있을까? 개성공단 폐쇄 말고 뭐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왜 개성공단 폐쇄를 생각을 했었느냐? 네. 사실은 역사가 있죠. 현 정부 이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은 개성공단이 지금까지 2000년 8월에 합의하고 2003년에 네. 착공식을 하고 지금 벌써 16년의 역사입니다. 네.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나가던 개성공단이 사실은 남북관계 대립적 국면으로 빠졌던 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 남북관계가 완벽하게 적대적인 대립적 관계로 가던 그 시기에 네. 이미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상정하고 우리가 개성공단을 닫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파장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줬었습니다. 언제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정치, 사전 경제, 사회, 문화적 연구 용역을 대외비로 용역. 비밀스럽게 준 적이 있었죠. 결국 무엇이냐?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속에서 가지는 본질적 가치, 네. 의미, 네. 정치적, 평화적, 네. 경제적, 네. 군사 안보적, 예. 민족 사업회 예. 이 엄청난 의미들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는 예. 한마디로 남과 북의 대립 구도, 분단 심화의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폭탄 이후에 인공위성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한 빌미로 지금 이걸 이렇게 조치를 취한단 말입니다. 네. 올 것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지난 7, 8년간 네. 남과 북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개성을 금강산 폐쇄시켰고 네. 남아있는 개성은 하나 저거 어떻게든 빌미로 해가지고 네.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할 의지들이 없지 않았었다. 그것이 이번에 터졌다라고 네. 저는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개성공단의 역사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0년이면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해로 저희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상회담의 성과의 하나로 그렇죠. 이제 개성공단을 맞습니다. 이제 만들게 된 것인데요. 2000년 8월에 합의합니다. 그렇죠. 개성공단은. 2000년 8월에. 네. 예, 그러니까 두 달 뒤에 그렇죠. 그 합의를 하는 6.15의 것입니다. 옥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6.15의 옥동자. 6.15의 옥동자로 개성공단이 태동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이후로 사실 10년간 민주정부 내내 이것이 잘 운영이 되다가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뒤틀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햇볕 정책을 다시 무위로 만들려고 그렇죠. 했던 보수 정권의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최초부터 예를 들어서 네. 상징적인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냐. 개성공단 2003년에 합의를 하고 네. 쫙 정상적으로 개발하고 막 잘합니다. 네. 2003년부터 2007년 14선언 때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도 많았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했었어요. 아, 입찰. 예. 그렇죠. 예. 토지 분양받고 개성공단 공장 지어가지고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지금도 뭐 정상적인 관계만 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이렇게 개성공단의 역사 속에서 가장 피크가 언제였느냐. 2007년 14선언 시대로 볼 거예요. 네. 당시에 평양에서 14선언을 하고 내려오던 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들립니다. 네. 그러면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의 근로자, 북측의 근로자들 앞에서 네. 여러분들이 민족의 평화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축켜 세웠었죠. 그야말로 전두가 앙량할 것으로 봤었어요. 네.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은 네. 그 2007년 14선언 하고 서울로 귀경하는 길에 개성공단 들러가지고 다들 이렇게 격려해줬던 그 모습을 개성공단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했던 한 역사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공단이 네. 딱 두 달 지나서 2008년 1월, 2월 네. 소위 말하는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예.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2008년 2월 인수위 시절부터 네. 개성공단은 실질적으로 동결 조치에 들어갑니다. 동결 조치. 우리는 2010년 오이사 조치 때문에 개성공단이 네. 동결 조치됐다. 로 알고 라고 있죠. 보죠. 예.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정책적으로 통일부는 예. 당시의 정부는 개성공단에 어떠한 실질적인 추가 투자, 네. 신규 투자를 내용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2008년 2월 초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인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과연 그 시기 2007년 14선언 이후에 네. 이명박 정부 들어왔는데 불과 3, 4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네. 북측을 주적이라고 선언을 했을까요? 왜 그런 이후 겁니까?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네. 핵 문제 진전 없이는 개성공단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고 3월 달에 공식 선언을 합니다. 지난 5년간 아니 2000년부터 개성공단이 정상에 쭉 올라오다가 네. 어떠한 북측의 어떤 뭐 행위에 네. 영향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네. 개성공단을 비정상적인 공단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기존에 모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대북 평화주의 정책 이 10년의 기간을 퍼주기로 그냥 모든 걸 매도해버리고 네. 분단주의 정책, 대결주의 정책을 전면을 시켜버렸죠. 그 상황에서 사실은 금강산도, 네. 개성공단도 매우 애물단지 취급받는 소위 개성공단이 근무했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 정부는 당시에 네. 개성공단을 낙동강 오리알 취급한다. 끄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한다. 네. 그냥 좀 알아서 좀 문이 좀 닫혔으면 싶어 하는 네. 분위기들을 읽었었어요. 어. 그 비정상의 정상화가 쭉 지금까지 온 거죠. 2008년부터 본다라면 지금 네. 8년간 개성공단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계속 왔던 겁니다. 어. 그것을 이번에
문을 닫게 된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역사적 맥락을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단박에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관양숙 여사가 분단 경계선을 넘는 그렇죠. 사진 우리 국민들 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 굉장히 감동적인 예, 맞습니다. 전 세계가 다 봤죠. 그렇습니다. 찬 장면이었는데 사실 이제 개성공단의 남측 북측 노동자들이 공존하면서 만들어가는 평화의 역사 이것도 굉장히 그 참 눈물 나는 감동의 얘기들 저희가 이제 이따 좀 나누겠지만 그런 현장이었는데 이 결국에는 그 의도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우리는 뭐 사실 박광자 씨 피살 그렇죠. 사건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뭐 그렇게 이해하죠. 결정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오이사 조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남북관계는 동결 조치. 그러니까요. 그 예. 개성공단 동결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 경색 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초반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게 그러면 지금 그 프로세스가 지금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네.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꽉 막혀 있는 그 섬처럼 돼버린 그 한반도 남단, 우리 경제의 활력을 꿰뚫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안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바인데 이걸 왜 무위로 돌리려고 했을까요? 어떤 정치적 목표가 있어서? 어떤 정치적 함의까지 제가 읽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통일 대박론이 나왔을 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기합의하고 있는 네. 6.15 공동선 2항에 있는 네. 내지는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 네. 우리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2항인 남북연합 단계로 네. 남과 북이 스스로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화해협력, 남북연합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네. 통일 대박론은 북측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냐 헷갈렸었어요. 네. 통일 대박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통일 대박이 맞거든요. 네.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하고 화해 협력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예. 북측은 대동강의 기적을 같이 철저히 윈윈할 수 있습니다. 네. 평화만으로도 대박이죠. 예. 거시적 의미에서 통일 대박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통일 대박 나왔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어떤 과정, 네. 그림과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일 대박으로 했을 때 그 통일이 어떤 상인지에 대해서 기존의 남과 북이 합의하고 역사적으로 밀어왔던 그 통일의 방법인지 네. 아니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호한. 모호했는데 네. 이후에 드레스덴서는 나오면서 쭉 봤을 때 결국 흡수 통일론적 관점에서 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북을 너무 모른다. 북이 간단히 허접한 그런 곳이 아니라 말입니다. 네. 통일 대박이고 평화가 대박은 맞는데 네. 구체적인 프로세스, 절차와 과정, 사항들을 네. 제시하지 않고 애드블만 띄운 격이었다. 실제로 통일 대박이 국민들한테 큰 꿈을 준 건 맞는데 네.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 상정 없이 네. 그냥 애드블루스만 그냥 바람이 확 빠지는 경우가 네. 이런 거 아닌가. 이후에 북측이 계속 이제 통일 대박론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게 결국 흡수 통일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결국 그 문제가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들이죠. 지금 통일 대박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참으로 저는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단위에 있는 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도 청와대에서 5년간 대북 정책을 직접 해봤지 않습니까? 네. 북에 대한 이건 남북 관계의 역사, 통일 평화 역사에 대한 무지, 개성공단과 북측에 대한 무식 네. 내지는 남북 관계를 협상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 무능, 무책임까지 네. 이 무지, 무식, 무능, 무책임이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조치가 어떤 조치인지 앞으로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 평가받을 것인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네. 과연 알고 했었을 것인가. 평화의 역사는 순간 역사이고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이것을 네. 하루아침에 우리 스스로 닫아버렸다. 2013년 6개월 동안 개성공단 가동 닫았죠. 중단하고 예. 8월 14일 다시 남과 북이 그것을 가동 정상화를 할 때 합의가 네. 개성공단은 앞으로 남과 북이 어떠한 정세에도 관계없이 네. 계속 하기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원칙도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번 조치는 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평화적인 군사 안보적인
내지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경제적인 이 모든 순기능들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평화의 안전장치, 네. 경제의 안전장치 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버려버렸다. 정말 자해행위에 가깝지 않다. 정말 자해행위다라는 오늘 생각을 아침 떨칠 수가 없습니다. 조간을 보면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들과 이번 설 연휴 기간 내내 협의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는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실제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실제 반대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통일부 관료들 누구도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했다면 그 책임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모든 결정은 결국 대통령이 집니다. 대통령께서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네. 언론에 나오는 것은 네. 마지막 결정은 대통령이 했다고 하겠죠. 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사전 절차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네. NSC 상임위원회에서 네. 건의를 했고 결정을 했다 그러죠. 예. 평소에 NSC 상임위가 내지는 통일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스태프들이 예. 장 차관들이 예. 평소에 대통령께 이 포괄안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성공단 네. 문제, 북한 문제, 여타의 이 모든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평소에 보고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대통령에게 평소에 외교안보 라인이 어떤 보고를 했나? 당연하죠. 아, 그 대통령은 보고의 자기가 결과.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네. 어떤 정책적 결정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오면은 네. 질문하고 토론 토의 해가지고 계속 뭔가 주입받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늘 받았던 보고가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저는 이 과정이 네. 매우 재앙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재앙이다. 기존에 저는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실질적 의미가 네.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차단함으로써 전면 네. 중단함으로써 북측에 어떤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수 있느냐? 정말 요만큼 높단 말입니다. 네. 이것이 재앙이죠. 1%라도 2% 정말 상징적으로 어떤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라면은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어떠한 개성공단을 우리가 닫는다고 해서 북측에 어떤 압력이 되고 제재가 된다. 네. 완벽한 이게 정책 오판입니다. 정치적 그렇지 않아요. 예? 경제적으로 북측에 어떤 뭐 파열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뭐 전혀 개성공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 NS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남과 북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북측이 왜 개성공단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하더라도 통일부가 반대했던 그 입장에 섰을 겁니다. 이건 왜 자해행위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경제적으로 개성공단은 북측의 어떤 경제 진작의 어떤 보루가 아니란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보루가 아니다. 전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보루가 되는 것은 북중 지역에 있는 곳이 훨씬 더 크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네. 1년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에 들어가는 네. 5만 4천 명 전체 근로자들 네. 임금, 1년 동안 임금, 세금 다 합쳐봐야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에 들어가는 모든 돈 1년 통틀어 봐야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1억 사실은. 달러가 안 된다. 지난해 1억 달러 넘었다 그러죠. 그럼 1억 달러 칩시다. 네. 1인당 1억 달러, 아니 전체가 1억 달러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사실은 15, 20억, 30억 달러를 생산해 온단 말입니다. 네. 1대 30의 경제예요. 예. 그럼 실제로 누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우리가 것이냐? 손해죠. 우리가 완벽한 손해죠.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남측 기업들 124개 기업들 네. 영업소만 7, 80개 되죠. 네. 협력업체들 3,000개. 네. 그 종사하고 있는 5만 10만의 근로자들 네. 일자리 1대 30의 피해를 보는 것이고 예. 우리가 기존에 지난 16년간 SOC부터 해서 기반 투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6천억 정도 되는 거. 네. 모든 기업들이 지어놨던 모든 공장 네. 이거 다 합치면은 기본적인 SOC와 공장 건축물만 다 합쳐도 1조가 넘을 겁니다. 네. 그거 다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다 날리는 겁니까? 이거는 그거 다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 세금일 뿐만 아니라 네.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그 기업들은 어떻게 네. 됩니까? 당장 도산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어제 발표가 나옴과 더불어 네. 참혹할 거예요. 분통 터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켜보는 객관자는 분통이 터질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들, 주체들은 피눈물 날 겁니다. 다시 결국 이런 걸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업원부터 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말 일말의 고려가 있었다라면은 네. 사전에 비밀스럽게 알려주고 네. 철수를 준비해라라고 했으면 또 몰라요. 네. 무슨 군사 작전 하듯이 경선기업협회장부터 기업들한테 발표하면서 어제 당장 알려주고 어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그 정기섭 회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장관이 2시에 면담 일정을 잡았는데 네. 다른 얘기로 했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그 면담을 앞에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예, 면담을 통해서 알았고 그 전에는 그냥 그 기자들이 뭐 이럴 것 같다라는 방식의 정보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기업의 말씀하시죠. 생리를 보면 말입니다. 예. 기분만 알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게 어떤 거냐. 예.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공장이나 설비가 어떻게 된다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 개성공단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OEM, 네. 하청업체들입니다. 하청업체. 하청업체, 예. 즉 80%가 하청업체입니다. 예. 하청업체들은 특히 의류 봉제가 많죠. 네. 의류 봉제 업체들은 봄, 여름 시즌, 가을, 겨울 상품 이렇게 다 주문을 받죠. 그렇죠. 주문 계약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클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네. 10배, 20배로 원청업체한테 갚아줘야 됩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10억짜리를 내가 수주를 받았다 칩시다. 네. 정부 이런 중간 조치를 취했어요. 네. 이거 하청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옷 만들어서 납품을 못 한단 말입니다. 네. 그 개성공단 기업들은 남측의 원청업체들한테 최소한 10배 이상은 보상해 줘야 됩니다. 아이고. 그냥 개성공단에 있는 기자재나 그거야 놔두면 돼요. 네. 당장 보상하고 배상해야 될 책임들은 눈덩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건 당장 빚이 됩니다. 빚. 이것이 가장 압박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정부가 금융 지원한대잖아요. 빚을 더 내라고. 불가능할걸요. 이거 오이사 조치 취하고 네. 2013년 6개월 동안 문 닫았을 때도 결국 예. 말들은 언론을 통해서 지원한다, 금융 지원한다 많이 이야기했죠. 네. 정말 100% 진실은 네. 발표만 많이 했지 단 한 푼도 지원한 거 없습니다. 정말이요? 이거 기업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언론한테는 그렇게 지원한다 말 이야기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단 한 푼도 지원 따로 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벌써 피해 없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지원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미얀마로 기업들은 가라, 알 라오스로 겁니다.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기업들한테 물어보시오. 기업협회장부터 예.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들한테 지난 2013년 6개월 동안 문 닫았을 때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금융지원한다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수많은 언론이 나왔는데 네. 실제로 지원받은 게 있는지 정말 물어보세요. 국민들은 다 지원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푼도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언론 플레이만 한 거예요. 결국 그 기업들은 왜 지금 이들이 어제 당장 그 소식 나오니까는 네.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격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웬만하면 정부 조치에 대해서 순응하려고 합니다. 따라가려고 해요. 네. 이 엄혹한 시기에 네. 정부가 오죽했으면 이런 결과를 내렸겠느냐, 이런 조치를 했겠느냐, 따라가고 싶죠. 네. 그런데 자기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왜? 빚도 다 못 갚고 죽게 생겼어요. 정부 지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다 그냥 이전처럼 언론만 발표만 할 것이고 이후에 실질적인 보상은 없을 것이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장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기업들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정부 지원이 될 것 같으냐? 2013년도 6개월 동안 정부 금융 지원 많이 했다 그랬는데 실제 받은 게 있느냐? 네. 전화 한 통이면 다 알아봅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피해를 책임지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선다면 이거 기업들은 앉아서 그냥 다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으니 당장 비대위를 구성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또 국민을 상대로 호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저희가 뭐 군사적 또 정치적 경제적 뭐 다 예. 따져봐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정부가 통일부 홍영표 장관이 기자회견을 할 때 개성공단 가동이 결국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개성공단이 경제적으로 현금을 만들어서
언론에서는 달러 박스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이 현금을 만들어서 이것이 평양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 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핵 개발에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돈줄을 옥죄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합하다, 온당하다라는 주장을 보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네.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홍영표 장관의 주장대로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가 설파하고 있는 대로 이번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현금이 평양으로 가서 핵 개발에 쓰이는지 그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봅니다. 말도 안 된다. 왜곡이다. 왜곡이다. 기만이다. 거짓이다. 정말 좀 제대로 알아라. 통일부 장관이면 네. 제대로 좀 이야기하라. 최소한 이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었다. 네. 한 달에 북측 근로자들 임금이 4주 일요일 특근 다 하고 연장 야간 다 해가지고 15만 원 받습니다. 연장 야근 다 해서 15만 한 달에 원. 15만 원입니다. 네. 연장 야간 특근 다 해봐야 네. 15만 원이죠. 15만 원에서 소위 말하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국가적 조치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북한 정부가 취하는 여러 가지 예. 국가적 시책 때문에 공제 30%를 공제합니다. 그럼 15만 원에서 예. 30% 공제하면 한 10만 원 남습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4인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예?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원을 가지고 4인 가족이 정말 북측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치지만 네. 환율이 많이 우리보다 낮다 치지만은 네. 1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이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돈을 빼가지고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겠죠. 정말 북측이 돈이 필요하고 네. 정말 북측이 다른 데서 정말 돈이 필요했으면 개성공단 일찍부터 문 닫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 한 달 임금이 15만 원에 그랬죠. 네. 북한과 중국의 북중 국경지대의 중국 측에는 네. 북한 근로자들 전용 공단이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 전용공단. 전용 공단이 예. 중국 측에 있습니다. 네. 단동부터 굉장히 많아요. 예. 거기에 중국 기업에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 네. 한 달 평균 임금이 개성공단의 4배 정도 됩니다. 아, 4배. 그럼 한 500불 정도. 600불 정도 됩니다. 600불. 지금 북측 같은 게 중동 특수를 누립니다. 중동. 수만 명이 중동을 나가서 건설에 이제 일을 합니다. 네. 그 사람들 월 1,000불씩 받습니다. 월 1000불. 러시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인력 송출은 어떻습니까? 북측이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개성공단 빨리 문 닫고 5만 4천 명 다 싹 빼가지고 네. 그쪽으로 보내면 러시아나 중국으로 최소한 보내버리는. 4배, 5배, 10배는 더 받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 살기도 바쁜데 그 돈 빼가지고 수십억 달러 대량 살상무기 만들었다고요? 팩트는 팩트대로 이야기해주고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우리식 기준에서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네. 대량 살상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재원이 얼마나 들어간지도 어떻게 알 거예요. 그냥 이 조치에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 제가 보기에는 왜곡입니다. 날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북중 그 국경지대에는 한 600불 정도를 받고 또 러시아 벌목 그리고 네. 중동 특수 해서 정말 각지로 나가 있는 외화벌이라고 하죠. 북한의 노동자들이 많은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큰데 단돈 그 1인당 월 10만 원 이것 때문이라면 여기 다 따서 5만 4천 명 빼서 해외로 내보내지 뭐하러 이거를 유지하겠냐. 그렇죠. 북한도 예. 생각이 있을 텐데 정말 대량 살상무기에 네. 돈이 필요하면은 돈이 필요하면은 일찍 그렇게- 문 닫았죠. 예. 실제로 개성공단이라는 왜 개성공단이 군사 안보적인 자해행위냐 저걸 닫는 것 자체가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을 최초에 내놓을 때 그 네. 지역에는 네. 일개 기갑사단, 일개 보병사단, 일개 포병연대가 있었어요. 기갑사단. 일개 기갑사단, 일개 보병사단, 일개 포병연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예. 그것을 북측의 송악산 뒤쪽으로 5km, 10km를 물리면서 내놓은 땅이에요. 예? 군사 안보적으로 북측의 중심을 뒤쪽으로 5km, 10km를 뒤로 뺀 거예요. 후퇴시켰다는 걸 우리가 정말 모를까요? 알죠. 기자들 개성공단은 도라산 전망대에서 딱 보면은 네. 바로 직선거리 3km, 4km입니다. 거기에 다시 2개 사단이 들어오고 1개 포병연대 다시 진주한다. 수도 서울까지 60km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10km 물렸던 걸 다시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이건 재앙이다. 평화적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해행위라는 거예요. 자해행위.
정말 그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판단으로 군사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선택을 박근혜 정부가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했을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때문에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또 미국에서 한미일 삼각구도 결국에는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구도 차원에서 미국의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겠냐 이런 그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망이기 때문에 분석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건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문제까지 뭐 한미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미국적 압박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네.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뭐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2003년도에 제가 전에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네. 미국의 입장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명확했었습니다. 왜 미국은 반대합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반대하는 것은 네.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가 유효한 아하. 한 번도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가 네. 해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네.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는 유효하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네. 개성공단은 네. 혹 북측에 이 대북 경제 봉쇄의 파열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죠. 최초에는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네. 이것이 개성공단은 평화를 위한 경제, 네. 남과 북의 공리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 상호 윈윈이고 개성공단이 잘 됨으로써 오히려 평화는 더욱더 공고가 될 것이다.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네. 개성공단 경제를 돌리면서 이 경제적인 공단을 돌림으로써 평화는 더욱더 공고화되고 실익적 관점에서 안보적 가치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도 나중에는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우리 정부가 정말 어렵게 설득을 했죠. 당시에 정동영 통일부 네. 장관의 네. 노력이라든가 참여정부 내지는 개성공단을 2000년 8월에 합의했으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냥 남과 북이 합의했기 때문에 바로 했던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이 초기에는 좀 의구심을 가지다가 네. 우리가 설득해서 미국도 동의를 했었죠. 네. 근데 이런 스탠스가 남북 관계가 대립적 국면으로 적대적 관계로 딱 빠지는 순간 네. 다른 판단들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이런 평화적인 정치, 군사적인, 안보적인, 경제적인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제대로만 이해한다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는가? 저는 네. 모른다고 봐요. 왜 자해행위냐? 네. 개성공단에 대한 왜곡된 인식, 오해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네. 그 왜곡된 인식의 결과로서 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것이 이번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결정을 한 단위에 있는 사람들, NS 상임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분들, 네. 제가 보기에 개성공단에 대해서 내지는 북측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라면은 네. 정말 이것은 의지적 관점에서 재앙입니다. 몰라도 재앙이지만 이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안보를, 경제를 완벽하게 망쳐가는 행위입니다. 평화를, 안보를, 경제를 망치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개성공단 저도 이제 통일부 출입 기자로 있을 때 개성공단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통일 냄비 롯데백화점에 막 줄 서서 2004년, 사람들이 예. 2004년이죠. 예. 통일 냄비 그리고 또 북한에서 등산화 뭐 이런 그렇죠. 생산이 됐었고요. 의류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장에 이제 그 노동자들을 만나서 저희 취재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저희는 뭐 한국에서 간 기자들이고 굉장히 잘 사니까 그때 오찬을 하는데 그 깻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가 깻잎을 좀 더 달라 그랬어요. 그 안내원 국적의 동무들 안내원. 있지 않습니까? 한복 입으신 분들한테 이제 깻잎을 더 달라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깻잎은 당연히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런 밑반찬 서비스야 뭐 당연한 건데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 그래서 깻잎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우리 기자들은 깻잎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건데 북한에서는 없다.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졌다. 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그것도 남측에서 실어간 네. 거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기자들이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다녀보니까 그때 이제 좀 날씨가 약간 쌀쌀했었는데 우리는 전부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없어요. 물자가 부족하죠. 예,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진 운동화, 맨발. 네. 그리고 또 그나마도 그 개성공단 뒤쪽에 가면은 개성 시민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아이들이 뭐 굉장히 허름한 옷에 몇 년도였죠, 그게? 그게 2004년, 2005년 이 그렇죠. 무렵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죠. 예. 그때 막 예. 그때 그런 걸 보면서 기자들이 우리가 지금 깻잎 타령할 때냐? 예, 야, 예. 진짜 우리가 깻잎 타령할 때냐? 그만 먹고 한국 가서 먹어. 막 이제 네. 저희들끼리 그런 그 네. 슬픈 농담을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개성공단이라는 데가 그 한 번 취재를 가보면요. 기자들도 많은 거를 이렇게 느끼고 오게 되는 그렇죠. 그런 장인데 개성공단에서 무려 4년을 계셨어요. 네.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북한은 총뿌리를 뒤로 돌리고 거기 경제 협력 지역을 만들었고 우리도 평화의 상징으로 돈만 네. 생각하면 여기 북한도 네. 뺐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책으로 다 쓰기도 벅찰 정도로 개성공단의 이 상징 의미, 앞으로의 가능성, 최초에 왜 만들었는지 이걸 제대로 안다라면 가슴 부푸는 곳이고 자긍심이 샘솟는 곳입니다. 네. 남과 북의 다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남과 북이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네. 남과 북의 경계하는 마음, 오해하는 마음들이, 오해들이 만나서 대화해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발현되는 곳이죠. 기적과도 같은 곳이에요. 남과 북의 다름과 차이들이 서로 이해되고 관용되고 포용되어짐으로써 네. 통일 평화 문화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정서적으로. 네. 아, 역시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동포, 같은 가족이었구나를 눈물나게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다, 경제적으로 어떻다, 평화적으로,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은 계산해 보면 뭐 엄청나죠. 가장 본질적으로는 분단 70년을 완벽히 허물어 버리는 곳입니다. 개성공단을 보면 네. 남과 북이 앞으로 어떻게 평화와 통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한 공간에서 같이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같이 일을 해요. 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문화가 다르네. 가치관이 다르네. 관습이 다르네. 이해는 할 만하네. 네. 오해가 이해가 되고 나중에 같이 웃고 떠들죠.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즉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다름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네. 같이 생활해 보면 이런 측면, 이것이 분단 70년, 60년을 넘어가는 네.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면은 네. 평화라는 게 너무 간단하구나. 만나면 되네. 대화해 보면 되네. 이것을 어떤 논리보다도 그냥 가슴으로 눈으로 바로 체화해 버립니다. 아, 이들도 사람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지난 13, 14년의 역사 속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많은 남측 주재원들은 네. 그리고 북측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공히 남과 북을 서로 배웠겠죠. 네. 개성공단에 있는 북측 근로자 5만 4천 명은 네. 그들만큼 남측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알게 되지만 북측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네. 그들도 확신 있죠. 이런 거 2개, 3개, 개성공단 2개, 3개, 10개, 20개 하면은 그게 바로 통일의 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우리 주재원들도 다 야, 이들을 내가 적대하고 이들을 경계했던가에 대해서 가끔씩 부끄러울 때가 있다 얘기합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 같이 생활해 보면은 감동이죠. 그 정상적으로 개성공단에 돌아가던 시절 네. 뭐라도 같이 하려고 하고 이 남과 북의 차이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과 북의 차이는 네. 에너지가 됩니다. 물리학에 있어서 네. 차이는 낙차는 에너지 발생의 근원이죠. 남북의 차이는 불편함이지만 조금만 지내보면은 이것이 경제 협력의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구나. 정치적으로 평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다름들이 얼마나 큰 역동적인 생산성으로 나타나는지를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적대적 관계, 대립적 관계만 정상화된다라면 네.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상상할 수 없는 네. 2004년도에 개성공단 가셨다 그랬지만은 그것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북측의 변하는 모습들 보고 있으면은 네. 천지가 개벽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알아야 정말. 되죠. 예. 어떤 그래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를테면은 저희는 이제 초기에 막 예. 공장 만들어지고 그때 갔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조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초코파이 같은 거를 굉장히 귀중하게 지금 예. 개성공단의 변화, 개성공단의 변화를 네. 넘어서 예. 북한 경제가 대폭발하고 있죠. 북한 천지개벽하고 경제. 있죠.
소위 말하는 2013년 뭐 경제개발국 채택이라든가 이후에 전 세계 많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여러 많은 경제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경제가 천재개벽하고 있다.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통일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북측에 들어가라. 투자하라. 이거는 2013년, 14년, 15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5.24 조치 이후에 남북관계가 딱 대립돼 가지고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대립과 적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러시아가 들어가고 중국이 들어가고 세계 많은 재벌들이 세계 많은 기업들이 북측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의 엄청난 휴대폰도 많고 그렇다는 실익이 네. 지하장의 문제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북한 경제가 네. 완벽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장화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원칙들을 지키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엄청난 변화에 파고에 올라타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 대립하고 적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할 것이냐. 이것은 북에 대한 비난은 바로 다음 날 우리에 대한 비난은 다시 돌아옵니다. 상호작용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혜가 호혜, 평화가 평화를 낳죠. 지금의 북측에서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저 변화의 파고에 올랐어야 됩니다.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찬물을 끼얹는 격이죠.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개성공단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저 변화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절절히 해주고 싶어요. 기업인분들 제대로 개성공단 기업인분들한테 통일부나 청와대 대통령께서 단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도 개성공단 방문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안 가신 것 같아요. 예, 막 가신 적도 없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만난 적도 개성공단 없을 거예요. 기업인들도 안 만났어요? 지금은 더욱 힘들죠. 예? 대표를 만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한 시간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이 조치가 어떤 조치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어떤 북측의 제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업인들은 제일 잘 압니다. 누구의 말보다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5년 10년간 개성에서 일을 해본 우리 기업인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 이야기를 단 10분이라도 들어본다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 책상 앞에서 완벽한 정책 실패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유, 참 이게 그 책상 앞에서 만들어진 정책 실패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것은 우리 측의 노동자들이고 우리 측의 기업인들이고 피눈물 나죠. 이런 엄청난 피해 앞에 정말 국가 지도자가 무슨 말을 어떤 말씀이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성공단에 계시는 기업인들 중에 북측이 고향이신 분들 몇 분 계시고요. 70노구, 80노구를 이끌고 꼬박꼬박 늘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나는 남과 북의 평화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들이 10년간, 12년간, 7년, 8년 그 이상을 그렇게 노구를 이끌고 왔다 갔다 한 역사는 한 명의 역사가 아니라 분단을 몸소 기업인이 채워 넘어가고 평화로 만들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참으로 간단치 않습니다. 그네들의 그 절망감은 기업인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볼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정기섭 회장님,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회 회장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정부는 지금 신변 위협, 북한의 신변 위협,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그 굉장히 걱정을 하지만, 계시는 우리 남측 주재원들이 과연 자신들의 신변 안전, 신변 위협을 느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기만이에요. 그것도 기만이다.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라 이거죠. 정말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주재원들이 일말이라도 신변의 위협에 대해서 느낀다라면 그게 근무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저도 개성공단에 근무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청취자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주재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남측의 언론과 남측의 가족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언론들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남측에 있는 내 와이프 아내조차도 내 부모님조차도 무조건 나오라 그래요. 야야 난리 난다. 신변에 불안이 있대. 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주재원이 이 가족을 설득을 못 시킵니다. 여보, 어머님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일말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가족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설득 못 시킵니다. 이들은 신념처럼 이들도 맨 자기가 듣는 언론 정보에 의하면 난리가 나는 곳이거든요. 신변 불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남과 북의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간극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변 안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불편한 마음? 네. 이런 남측의 이런 보도를 북측이 어떻게 볼까? 북측은 이것을 모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욕이다.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개성공단에 근무할 때도 농담처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북측의 관료들이. 김 부장 선생 똑바로 드시라. 남측은 남북관계 무슨 일만 있으면 상대방의 인질부터 잡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다 나가라. 그 정도 신뢰 없으면 다 나가라 얘기해요. 그것도 사실은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인질 이야기할 때 차라리 다 들고 나와야 되죠. 그게 맞죠. 그것 자체는 우리식 관심, 우리식 인식이 관점이죠. 북측한테는 그것조차도 굉장한 불편함이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이 아니라 다른 외국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했겠지. 뭐 그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은 신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2013년 실제로 공단이 폐쇄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서울로 내려오는 네. 기업인들을 향해서 북측의 노동자들이 뭐 사장님 힘내세요. 맞습니다. 곧 다시 만날 진짜 그랬습니까? 곧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기존에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성공단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북측 근로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네. 우리 남측 주재원들을 걱정하고 힘내시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아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 대한 실체적 진실, 북한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이해는 그만큼 간격이 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적대적 분단 체제, 대립적인 남북 관계가 우리 사회 속에서 북한을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즉, 이 적대적 분단 체제는 북한을 총체적 무지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개성공단인들 다르겠습니까? 엄청난 일상적인 왜곡과 오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사사건건 아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단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왜곡과 오도가 수십 년 쌓여가지고 북한은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나쁘고 적이고 극복해야 되고 아주 허접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이런 모습으로만 인식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말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네. 이것은 무지를 넘어서 총체적 북맹. 북맹? 북한 북을 문맹, 큰맹은 다 극복할 수 있지만 네. 분단 체제는 완벽하게 북맹을 만드는데 우리 사회가 북을 너무 모른다. 몰라 이 북맹이 네. 북한 무지가 네. 재앙을 만든다. 북맹이 재앙을 만든다. 정말 기부만 안다라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네. 확신에 차서 정말 말씀드리는데 북맹에 빠져 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문맹 이런 건 들어봤지만 예. 북한에 대해서 북맹이 결국 한반도에 재앙을 부를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막아야 되겠죠. 개성공단의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도 수차례 경제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그 진단하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기업 이제 초반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특히 외국 기업도 있더라고요. 영업소. 예, 독일 바늘 만드는 회사가 의류 봉제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의류 봉제 관련된 원부자재, 이렇게 바늘 같은 거라든가 네. 의류 봉제 업종들이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필요한 원부자재를 현장에서 영업 형태로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이번엔 그러면 어떻게 같이 나와야 되는 외국 기업들도 똑같이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걸까요? 이 조치는 사실은 향후에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들, 네. 굉장히 많은 송사들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송사. 국가를 국제 상대로, 분쟁. 정부를 상대로 기업들이 네.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 이번 이 조치는 정부가 문을 닫는 거거든요. 무슨 네. 의미냐?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북측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에. 그렇습니다.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거든요. 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 정부가 차단한단 말입니다. 예. 정부가 차단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투자한 수백억 투자한 것들을 다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발생시킬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기업이 정부적 조치에 의해서 네. 투자를 했다. 네. 그 정부적 조치에 의해서 지금까지 일을 했고 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닫았다. 네. 이 발생할 수 있는 수백억, 수천억 이 모든 거
정부가 책임지라라고 소송 제기 반드시 합니다. 그렇죠. 이거 언젠가는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투자자 국가배상 소송이 그렇죠. 막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겠네요. 엄청나죠. 그 뭐 수조에 달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걸 또 다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이 정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정권이 그 이거를 전체가 다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 예를 들어서 SOC만 하더라도 우리가 네. 정배수장, 폐수종말 처리장, 도로 이 전체 하는데 6천억. 우리 기업들 전체 공장 지어놓은 거 설비 다 합치면 네.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1조 2천억. 단순 그것만 1조 2천억이죠. 지금 안에 있을 그 뭐 여러 많은 것들까지 합치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포기해야 될 재산상의 손실 네. 플러스 경제적 손실 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 관점에서 내 사적 재산을 사유재산 보호의 기본 원칙이 서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네. 정부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 네. 국가적 조치에서 정부가 못하게 한 거거든요. 아유, 참 일방적 조처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기업인들도 반발을 이것을 하고 뭐 있고. 나중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북측 네. 어떤 판단, 북측 어떤 조치에서 했다 성립이 될지 네. 분명히 누군가는 이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기업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오이사 조치 때도 그랬고요. 네. 2013년 6개월 동안 가동 중단됐을 때도 그랬었고요. 네. 그 모든 자료들은 기업들은 항상 차곡차곡 쌓아놓고. 서류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예. 다 예. 언젠가는 반드시 이거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네.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반드시 묻겠다고 다들 준비하죠. 그렇군요. 도처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때 그렇죠.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이 듭니다. 정부 이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정부가 또 뭔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이거 소송 제기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그 뭐 이런저런 말씀 중에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일각에서는 총선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013년에 6개월 정도가 묶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선거 끝나면 다시 재개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조처가 언제까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언론에서 뭐 몇몇 언론에서는 영구 폐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뭐 작심하고 닫은 거다. 작심하고 닫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강산이 닫힌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금강산 폐쇄 프로세스로 가지 않겠는가? 지금은 전면 중단이죠. 이후에 영구 폐쇄 의지가 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근거로 보면 이거 폐쇄의 이유로 건게 북측의 핵이거든요. 개발. 예. 그리고 위성, 사실 미사일이라 그러지만 위성이지 않습니까? 이걸 걸었거든요. 네. 그걸 포기합니까? 북측이? 이 문제를 개성단 폐쇄의 명분을 그걸 걸었다는 자체가 이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이걸 닫는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네. 다른 뭔가 의도가 있다. 어떤 의도가 소위 말하는 예. 지금 뭐 사드 공식화부터 전체적인 신냉전 질서의 구축 큰 틀에서 미국 주도의 뭐 여러 많은 군사 한밀 삼각 동맹의 완성, 네. 중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불보도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립 구도를 완성 짓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조치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은 공단 자체가 군사안보적인 완충장치였다. 네. 안전장치였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남과 북이 어떤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개성공단 때문에 네. 남도 북도 어떻게 못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안전핀, 안전장치가 거세됨으로써 네. 그야말로 국지전이라든가 폭주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그런 힘으로 갈 때 어떤 장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나오겠는가? 네. 저는 앞으로의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나올 거다. 분명히 평화의 안전장치는 사라졌다. 군사안보적 긴장 구조가 올라갈 때 안전핀 자체가 사라졌다. 그럼 충돌하게 된다. 그것이 미칠 후과 엄청날 것 같아요. 그것이 더 두렵고요. 실제로 이 판단이 이 행위가 향후의 남북관계, 향후의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어떤 군사적인 파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가장 살떨리는 부분이죠.
북측을 정말 제대로 고민하네요. 안다라면은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박해 있는 재앙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네.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네. 북미의 문제, 미북의 문제, 중국의 문제 다 인볼브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평화의 안정적 관리, 즉 평화의 안정적 관리는 네. 정치 권력, 국가의 기본 가치지 않습니까? 평화. 네. 그것이 제도적으로 허물어지는 것일 수 있다. 개성공단에 가지는 그 의미와 위상이 실제로 평화와 안전보장의 실질 안보에 굉장한 제도적, 구조적인 물리적 장치였는데 네.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개성공단이 결국 폐쇄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지켜줄 안전핀이 뽑혔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질 여러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군사적 후과는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겠느냐. 그걸 넘어설 수가 그렇죠. 있다. 네. 이런 우려,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1시간여 지금 그 김 교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여러 시청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욕 나온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새누리당의 선거 프레임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퍼뜨려야 합니다. 투표에서 이기는 길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TV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결국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한 노력은 물거품이 된 것이네요. 이런 걱정 토로해 주신 분 계십니다.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 곳이었는데 얼마나 이걸 힘들게 만든 것인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국민들을 죽도록 만드는 것이냐, 분통 터진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세금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그 자체로도 심각한 우려가 있지만 폐쇄로 인한 향후 파장, 이것이 더 걱정이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후 심각한 문제까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좀 그래도 평화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통일 대박론에 여지가 있다면, 지금 여기서 좀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허망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북측의 어떠한 실제적인 제재, 압박의 수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어떤 제재도 압박도 안 되는데 이 엄청난 개성공단을 평화적인, 안보적인, 군사안보적인, 경제적인 이걸 왜 닫아댈 것인가. 그래서 이후가 더욱더 두려움다는 것이고, 네. 저는 여든 야든 정부든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행복이 정말 궁극적인 가치라면, 국민행복이 평화가 기본인데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정책의 기조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네.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만약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북측의 어떤 제재 압박에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면 네.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신념, 철학의 전 소산이라고 봅니다. 결국 적대적 분단 체제가 북한에 대한 분맹을 만들었고, 이 무지가 남북관계 역사성에 대한 개성된 무지가, 무책임이, 무능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당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무능까지, 무력까지, 무기력까지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게다가 무기력까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정말 가슴과 머리에, 눈에 국민들이 담겨 있는가? 제대로. 나중에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역사 앞에 제가 보기엔 다 책임져야 될 거예요. 몰랐다? 뭐 정권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야당은 저는 이게 정치의 실조라고 보거든요. 네. 정책의 실패, 정책의 부재는 결국 정책의 부재, 정책의 실패는 그것을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리더십 부재한 것일 수 있고 네. 이 위기로 가는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정치 리더십도 없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너무 무기력하고 네. 무력하기 때문에 똑같이 리더십 부재, 정치 실종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공범들이다. 이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했을 때는 네. 책임지고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줬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정치 권력이, 정부가, 야당이, 정치권이 그렇다라면은 대한민국의 극단적 불신 지수는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정치의 실종이 가장 완벽한 맹화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 것이냐,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위기가 위중한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팟짱도 이 문제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이나 경찰청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경찰과 관련된 오보를 내면 바로 또 피드백이 옵니다. 국정원은 피드백은 없지만 잘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 잘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에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네. 열변을 토하러 오셨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우리 정부가 정말 지혜롭게 잘 견뎌내고 넘겨야 될 텐데요. 그냥 끝간데 없는 대립 국면으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 행복이 아니라 국민 불행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